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그리고 지난주부터 함께 해주시는 김치형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2021년 마지막 월요일이랍니다. 실감 나세요? 내일은 마지막 화요일이겠네요. 그렇죠. 전혀 실감 안 나고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캘린더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앱을 쓸 땐 잘 모르다가 네. 이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장. 예, 며칠이 안 남아가지고. 네네. 예. 12월의 마지막 이게. 하지만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경제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연말 정말 바쁜 시기인데 대통령 그리고 주요 재벌 총수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 1월에 한번 만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 10개월 만에 다시 문 대통령이 이제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부른 모임인 거고요. 네. 앞에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민관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원이라는 이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 오늘 참석한 재벌 총수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약 17만 9천 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아무래도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석방으로 출소가 됐고 5년 동안은 취업 제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이 취업 제한도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취업 제한은 일단 법무부가 판단은 내렸어요. 네. 미등기 무보수 이사로, 그러니까 부회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무보수 미등기 이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상 취업 제한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려가지고 네. 활동은 하고 있는데 경실련 같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해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고발장을 또 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취업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다. 이거는 취업 제한을 사실상 그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예. 관심이 모아졌고, 네. 특히 이제 해외 출장도 가고 인사에도 개입하고 그냥 사실상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특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한 분이 얘기를 한 걸 들었더니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게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예. 네. 삼성전자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라. 그리고 많이 창출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묻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진보당 네. 예,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가석방이죠. 예. 이석기 씨는 재계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네. 그에 대한 어떤 화답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의식하지는 않았을 것 그보다 훨씬 같다는 먼저 생각은 들고요. 예정이 돼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적을 만큼 사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 예. 지금 가석방 상태고 음흠. 취업 제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좀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그런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약속들은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일자리 얼마큼 창출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일부는 이루어질 테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설령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어떤 제한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이죠. 구두의 약속이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도 있지만 예. 사회에 공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어느 정도의 목적성이 맞아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좀 부담 없이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이미지도 좋게 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삼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뭐 원재 아닌 원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이런 걸로 해서 받은 형기가 2년 6개월인데 이걸 70%도 채우지 않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고 설령 지키지 않는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네. 대체로 근데 백악관에서도 재계를 불러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더라고요. 취임하자마자 예. 불러가지고 최저임금 좀 협조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 예. 관련해서도 삼성도 호출을 해가지고 그랬죠. 화상으로 또 이렇게 압박을 넣은 적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라 정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마움을 좀 표시한 자리였는데 다만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었다. 논란은 충분히 될 예. 만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일자리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일자리가 재편되는 네. 예, 이른바 대사직 시대? 예,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대규모로 사직하는 시대가 됐다. 어허.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 용어가 지난 5월쯤에 뭐 텍사스 A&M 대학 경영대학 교수 앤서니 클로츠라는 분이 만든 용어라고 해요. 대사직이라는 용어가.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뭐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된다는 의미에서 대사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예. 일시적으로 사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직을 위한 사직이 늘어나는 시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갑자기 저희도 영업 제한을 받고 뭐 그러니까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 노동자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하. 임시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어서 뭔가 일자리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현상이 목격된다. 김윤경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예. 네. 서비스업 일자리가 지금 사람 부족으로 굉장히 난리예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데 네. 이게 워낙 대면이 많은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감염의 우려도 많고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되거나 네. 다른 직업을 택하거나 아예 집에 있거나 아하. 이런 자발적 투자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굳이 또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선호가 좀 생기면서 네. 국내에서도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워케이션. 워크와 베이케이션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아, 그래요? 휴양지에서 예.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다 원격으로 된다는 거를 재택근무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어딘가에 제가 좀 가만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직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와. 그런 업체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걸 보면은 네. 이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뭐 형태로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지금 일자리의 변화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도 이런 디지털 시대, 뭐 재택 근무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생각들이 정말 중요하고 궁금하거든요. 대선 네. 주자들의 일자리 창출 방향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재개 주요 인물들을 불러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내년도 그 고용 창출 인원도 지난번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할 때 올해보다 소폭 높은 정도로만 잡아놨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구조조정이 변하고 있고 이 취업 시장도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들 플랫폼 노동자가 되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네. 결국에는 안전판이 사라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곳곳이 상당히 춥습니다. 현재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니까요. 계량기 동파 등의 피해 주의하시고요. 충남 강원 지역 운전자들께서는 특히 도로 결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두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먼저 거론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오늘 종부세제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도입, 또 비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노인 가구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집값 상승 등 때문에 종부세가 많이 나왔다. 뭐 이래서 대상이 된 분들 원성인 부쩍 높았는데요.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정부에서 이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된다 안 된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종부세라는 걸 도입하게 된 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게 된 세금을 다시 깎아준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네. 그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네. 세부담 상한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을 할 때 올해 공시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요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이런 걸 검토를 하고 빠르면은 1월 초쯤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1월에 내놓는 거는 3월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대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정부가 절대 안 된다. 정책 후퇴 없다. 그러니까 집 많이 가지신 분들이 팔아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네. 했던 것들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재검토하는 거? 예,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풀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아픈 구석이 있을 겁니다. 그럼 더군다나 이제 여당 후보 쪽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가지 않게 형평성이 아니고 융통성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주장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합을 맞추는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입장하고 약간 여당 후보의 입장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완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세율을 낮춰주거나 기준을 조금 확대해서 완화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은 확실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일시적 2주택자, 그다음에 비투기성 다주택자, 네. 그다음에 노인 가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주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고쳐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부세는 그렇기는 한데 네네. 양도세까지도 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저는 정책의 일관성을 건드리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만 개선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뭐 이거는 야당 대선 후보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완화 네. 또는 유예, 양도세 중과도 또 예, 양도세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를 하겠다. 유예. 10개월을 이제 유예를 시키는데 뭐 음흠. 4개월, 3개월, 3개월 네. 나눠서 한다고 433 뭐 대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내년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뭐 입법화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유세가 강화된 이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랬고 네. 근데 보유세까지 완화를 하면은 매물이 나올까요?
근데 저는 보유세까지 완화하고, 아하.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완화를 하게 되면 거래세만 완화해 준다면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죠. 보유세가 봤는데, 부담되니까. 예, 예.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 네. 이 두 세부담을 다 낮춰주겠다고 하는 거는 김천 기자가 정치적으로 풀기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정치 표를 의식한 논리가 거다. 네. 예, 경제를 지배하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보유세 부분은 아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네.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빨리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으로 433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매물을 안 내놓으면 앞으로 더 세금이 높아질 겁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이 주고 이걸 뭐 이재명 후보는 슬라이드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실제로 얻는 이득이 더 클 거다. 시장에 보유하고 있던 집들이 쏟아져 나와야 네. 사실 매물이 늘고 집값은 떨어질 텐데 정책의 효과를 늘리는 방안으로 유예를 꺼낸 거지 뭐 정책적으로 원칙을 흔드는 건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집값이 좀 하락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도 자주 나오던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면 역시 버티는 게 최고였어. 네. 이런 사인을 자꾸 시장에 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런 우려가 조금 네. 있어요. 그럼 다시 예. 집값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향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네, 맞아요. 이런 세부담을 늘려왔고 네. 정책을 펴왔는데 물론 그 정책이 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거래세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유세까지 같이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1월 초에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집값을 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하. 그러니까 매물을 지금 빨리 내놔라라는 시그널이면 정말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버티면 된다. 이런 해석으로 넘어갈까봐 좀 네. 걱정인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처음부터 네. 일관되게 세부담 완화를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기대 심리 자체가 어쨌든 누구든 뭐 앞으로 올라갈 테니까 지금 팔아라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부담 완화는 일관되게 나갈 것 아니냐 이러고 꼭 쥐고 안 내놓을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아까 김인경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보통은 다음 정권에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버텨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낼 시기에 아하. 선거나 현재의 상황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면 네. 과연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일관성이란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꾸준히 처음부터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실패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세부담 완화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당 후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엔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시장이 또 다른 안 좋은 시그널이 될까 봐 그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두 후보들이 다 공약이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겠다 이런 공약들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뭐 어디에 뭘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계속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대체 이 재원은 다 어디서 마련을 하려는 것인지 좀 그것도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확장 재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사람이고 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데 재원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국토 보유세. 그렇죠? 이제 예. 이거는 기본소득의 경우에 재원은 국토 보유세로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세금을 이렇게 깎아줌으로써 정부에 덜 들어오는 세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러려면은 사실 국채를 발행하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말을 뒤집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분 다 선거에는 역시 감세다라고만 생각하지 증세에 대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뭐 한쪽에서는 재정 건전성, 다른 쪽에서는 감세.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뭘로 어디서 하겠다는 채우나요? 건지는 사실 저는
두 후보 다 예. 물음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세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보험사들은 올해만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최소 20% 이상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및 보험사 설계 책임 등을 이유로 평균 15% 내외 인상 의견을 제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은 사실 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네.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해 있으신데 또 올리나요? 이거 한숨부터 나와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약 75%가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가 손해율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손해율이라는 거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험금을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네. 이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올해 보험 손해율이 131%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31% 정도를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손실액이 3조 9천억 원이다 이렇게 보험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근거로 금융당국의 20% 정도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낸 것이고요. 네. 당국 입장에선 이걸 20%를 다 받아주기는 힘들고 그리고 최대 인상폭을 금융당국이 15%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가 이제 기사의 요지고요. 요즘 나오는 기사의 요지. 그래서 10%에서 15% 정도의 인상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먼저 슬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앞에 계시는 분. 네. 혹시 뭐 실손보험에 뭐 가입은 계시죠? 있으시죠? 약간 코디네이터 느낌으로 네.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네 하나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네. 또 이제 하면서 진료의 내용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치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손보험 자체가 성별, 연령, 또 직업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하지 절대로 이 얼마나 병원을 이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한 사람도 낮은 보험료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연간 단위로 보면 가입자의 60%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실손보험을. 네. 그러니까 이 60%가 안 쓰고 있는 것을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과잉 진료 그리고 그 과잉 진료에 들어가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돈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이 과잉 진료부터 좀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손해율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근데 과잉 진료를 뿌리 뽑는 것도 있겠지만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그 형평성에 맞게 많이 쓰시는 분들만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일부 조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과잉 진료라는 게 데이터를 보면 상위 10%가 한 절반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조 원 정도 보험금을 내줬는데 예. 6조 7천억 원을 상위 10%가 다 썼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을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노령층이나 환자층에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쓰는 사람에게 보험료가 더 올라가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게 백내장 갑상선 수술 등이 좀 요즘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부분에서 과도하게 수술을 요구하고 조금 보험료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사실- 그렇게 과잉 진료하는 병원부터 제대로 조사해서 막아내는 것을 그 노력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노력도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네. 저는 근본적으로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본인들도 손해를 보고 고객들에게도 부담이 가는 상품 설계를 했던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손해율이 높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요율 인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아하. 새로운 상품 설계에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보험사의 자기 책임 예, 부분이 있다. 지금 뭐 4세대는 좀 낮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점점 좀 나은 걸 보여주고 갈아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저도 물론 보험 가입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게 뭔가 값비싼 치료라도 받고 이렇게 같이 뭐 오르면 좀 네. 조금이라도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약간 억울한 면이 좀 많아요, 사실은. 네, 우리 누구나 억울하지 않도록 좀 잘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 분은 이제 새해 뵈야 되겠네요. 그럼요. 새해 뵙겠습니다. 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